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난 후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반대로 만나고 난 후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복잡해진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나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단 몇 분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질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서는 며칠 동안 그 사람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우 항상 자신의 고민과 문제만 이야기하고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험담과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폄하하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관계들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이라는 감정으로 때로는 예의라는 명목으로 억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인데, 직장 동료인데 와 같은 이유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 자신과 심지어는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동서양의 지혜로운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정리의 기술과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진정한 내면의 평온과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정원에서 어떤 관계를 소중히 키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거울 효과와 상호 영향. 공자는 3인행필 유아선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 가르침이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관계는 내게 독이 된다, 이런 패턴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지속되어야 하는 숙명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떠나보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의 껍질을 벗어던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독성적인 관계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에너지의 상호작용과 순환의 원리. 동양 철학에서는 만물이 기, 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인간관계 역시 에너지의 교환과 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는 에너지의 생태계와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마치 잘 관리된 생태계처럼 서로의 에너지를 북돋우고 상승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한 사람의 성장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할 때 각자 혼자일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독성적인 관계는 마치 오염된 생태계처럼 한쪽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은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완전한 자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애착과 집착,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많은 사람들이 애착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며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애착이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커진다면 기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집착이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는 것이 우선됩니다. 상대방이 자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든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지만 동시에 자신의 본질과 성질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되 자신의 본질과 가치관 그리고 꿈은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자유로울 때 더욱 아름답게 꽃 피웁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시들고 말지만 자유롭게 선택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성장과 상처의 의미.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며 숨겨진 가능성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 자신감 있고 더 관대하고 더 창조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관계도 나름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약한 부분을 보여주어 그것을 치유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나 두려움 혹은 잘못된 의무감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 그리고 에너지 소모만이 계속 쌓여갈 뿐입니다. 관계의 계절성과 자연스러운 변화. 자연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싹트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휴식을 취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이와 같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 인생의 봄날에 만나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다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인생의 여름날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하고 깊은 우정으로 익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계는 인생의 가을날에 만나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인생의 겨울날에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에 만난 친구와 평생 똑같은 강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이런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의 명확한 신호들. 첫 번째 신호. 일방적인 소통 패턴과 감정적 독점. 건강한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서로가 때로는 리드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라가기도 하면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대화에는 리듬이 있고 호흡이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춤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연에 가깝습니다. 일방적 소통자들의 전형적인 패턴들. 먼저,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아, 그거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감정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둘째, 조언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내 상황은 하면서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면서 오직 자신의 감정과 문제에만 몰두합니다.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때 내가... 라며 금세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끊임없는 부정적 에너지와 독성적 사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친구나 가족의 지지와 위로는 정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리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만성적 부정주의자들의 패턴. 첫째, 날씨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큰 문제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덥다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즐깁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불행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폄하하고 남의 행복을 의심합니다. 셋째, 해결책보다는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 상황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그건 안 될 거야. 내 상황은 달라. 라며 거부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감과 동정심은 물론 중요한 인간적 덕목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부정적 에너지에 노출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조건부 관계의 패턴과 이용적 접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하나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유용할 때만 친근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갑게 돌변합니다. 조건부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들. 첫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 번 없다가 무언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친근하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면 고마워하지만 거절하면 섭섭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둘째,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좋겠다, 부럽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기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셋째,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조언을 구하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레바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라는 친구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신호, 지속적인 경계선 침범과 통제 욕구.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리고 싶어 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도 계속해서 그 경계를 침범합니다. 경계 침범자들의 전형적인 행동들. 첫째,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압박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을 합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번만. 다른 사람은 다 해주던데 와 같은 말들입니다. 둘째, 당신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누구와 만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간섭하려고 합니다. 셋째, 당신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는 관심과 사랑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네가 걱정되어서,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조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성장을 방해하는 행동과 질투심. 좋은 친구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어려울 때는 위로를, 성공할 때는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성장 방해자들의 전형적인 행동들. 첫째,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현실을 봐.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고 합니다. 둘째,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거나 그런 거 해서 뭐해? 라고 폄하합니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셋째, 당신이 변화하려고 하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끄집어내서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너 예전에도 그런다고 하더니 결국 포기했잖아. 너는 끈기가 없어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넷째, 당신이 성공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운이 좋았네.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해 와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해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기보다는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감정적 조작과 죄책감 유발.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요구나 명령 대신 감정적 조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감정적 조작자들의 전술들. 첫째,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지를 강조하면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너만 믿고 있어.
와 같은 말로 부담감을 줍니다. 둘째, 과거를 들먹입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예전에 내가 도와줬을 때 생각 안 나? 와 같은 말로 은혜를 강요합니다. 진정한 도움과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셋째,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네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와 같은 반응들입니다. 관계 정리의 현명한 방법들, 실천적 지혜, 점진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접근법.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극적인 단절이나 감정적인 대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리두기가 훨씬 더 현명하고 성숙한 방법입니다. 1단계, 의식적 인식과 깊은 성찰. 먼저 이 관계가 내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사람과 만난 후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에너지는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모되는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움츠러들게 되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다른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관찰하고 기록해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 경계 설정과 보호막 구축. 의식적인 인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실질적인 경계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먼저 만남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격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갑니다. 이때 요즘 바빠서 와 같은 핑계보다는 단순히 다른 일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대화의 깊이도 조절합니다. 개인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는 줄이고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상대방이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와 같은 간단한 반응을 보이고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3단계, 감정적 경계선 유지와 객관적 관찰. 함께 있을 때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차갑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조작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의 시각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이 이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것에 대해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4단계, 자연스러운 소원함과 새로운 투자.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내버려둡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와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와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건강한 관계들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들에 집중합니다. 직접적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 소통법.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을 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적 소통의 원칙들. 첫째, I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항상 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힘들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기적이야 와 같은 인격적 판단 대신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셋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예문들.
나는 지금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우리 관계에서 좀 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응원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이 편하지 않아요. 좀 더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작업.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강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의 상당 부분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적 컨디셔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받아왔습니다. 죄책감 극복을 위한 인지적 재구성. 첫째,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수칙에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만족시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픽테토스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둘에게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자기 돌봄과 치유의 구체적 실천 방법. 독성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자기 돌봄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관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마음의 상처와 피로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면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 자기 돌봄,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의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들을 섭취합니다. 마사지나 요가, 스파와 같은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치유 에너지를 받습니다. 정신적 자기 돌봄, 명상이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독서나 학습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얻습니다. 창작 활동이나 예술 감상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유하고 패턴을 분석합니다. 감정적 자기 돌봄, 일기 쓰기나 감정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감정들을 정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영적 자기 돌봄, 자신만의 영적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감사 연습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합니다. 더 큰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생애 주기별 관계 정리의 지혜. 이유수 30대 정체성 확립과 관계 선별의 시기. 젊은 시절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중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는 강박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은 모두 적이라는 편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슈 30대의 관계 정리 원칙들. 첫째, 가치관의 호환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취미나 관심사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크게 다르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독성적이거나 조작적인 연애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넷째, 동료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0, 30대 관계 정리의 구체적 방법들, 정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워서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40, 50대 의무감과 진정성 사이의 균형 잡기. 중년이 되면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의무감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40, 50대의 특별한 도전들. 첫째, 가족 관계의 복잡성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관계와 개인적 관계의 혼재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학 관계가 개인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행복 사이의 갈등입니다. 40, 50대의 관계 정리 원칙들. 첫째, 진정한 친구와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에서의 관계와 개인적 관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체면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깊이와 의미에 집중하는 지혜의 시기.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 제한적이 됩니다. 또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깁니다. 이때는 비상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용서와 화해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갈등이나 상처들을 끌고 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실제 관계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관계 정리 원칙들. 첫째, 질보다 양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비상적으로 어울리기보다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둘째, 과거의 갈등들을 용서하되 여전히 독성적인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즐겨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넷째, 젊은 세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관계 정리의 실천 방법들. 정기적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확인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해소할 수 있는 용서의 의식을 갖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써보면서 인생의 관계들을 정리해봅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과 자기 사랑의 기술. 건강한 관계의 청사진과 체크리스트.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 특징들. 첫째,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주고받기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주고, 때로는 받는 자연스러운 순환이 있습니다. 셋째, 갈등이 생겨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공유합니다. 다섯째, 서로의 경계와 한계를 존중합니다. 여섯째,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관계, 체크리스트.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가? 이 사람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도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갖는가? 이 사람은 나의 아니오를 받아들여 주는가? 이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은 후 나는 에너지를 얻는가?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출발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장 큰 혁명은 조용히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자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만들기. 첫째,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둘째, 자기 수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성장하고 있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셋째,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음식, 즐거운 활동, 의미 있는 관계 등을 소중히 여깁니다. 넷째, 자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경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사랑의 구체적 실천법. 매일 자신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줍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성취와 발전을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의미 있는 새로운 연결 만들기. 첫째,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명확히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취미 모임, 운동 클럽,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듭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깊이 있는 대화를 추구합니다.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때로는 서로의 가치관, 꿈, 경험 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친구나 연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단점을 모두 인정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갑니다. 다섯째,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둡니다. 진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점진적으로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주의할 점들. 과거의 상처나 패턴을 새로운 관계에 투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너무 빨리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문제점이 보여도 즉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와 가치관을 명확히 유지합니다. 관계의 다양성과 생태계 구축. 건강한 인간관계는 하나의 완벽한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관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태계와 같습니다.
각각의 관계가 서로 다른 역할과 의미를 가지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관계의 다양한 층위들. 첫째, 깊은 친밀 관계. 이 3명 정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둘째, 가까운 친구 관계. 10명 정도의 친구들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직장 동료, 이웃, 취미 모임 친구들 등으로 특정 상황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넷째, 느슨한 연결 관계. 가끔 연락하거나 만나는 지인들로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런 다양한 층위의 관계들이 균형 있게 존재할 때 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의 초대와 지혜의 통합 관계 정리의 핵심 메시지 재정리. 인간관계 정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어떤 식물은 그 정원의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고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전체 정원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선택하고 배치합니다. 첫째,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넷째, 경계 설정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와 거리두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1단계,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2단계, 관계들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대한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3단계, 거리두기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점진적으로 실행합니다. 4단계, 정기적인 점검과 자기 돌봄 활동을 지속합니다.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 관계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라오자는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마지막 메시지.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매여 있을 필요도 자신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성장을 축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정원이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의 긴 대화를 마칩니다.